안녕하세요. 황필고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죠? 저도 본당 업무 보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돌아보면 특별히 한 것도 없이 일주일이 그냥 훅 간 것 같아요. 날이 더워서 그런가 어디 돌아다니기도 좀 귀찮고 그런데 그 와중에 다행히 이 교회사 공부는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난 몇 시간에 걸친 강의를 통해서는 북유럽, 네덜란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지금의 네덜란드는 과거에는 해수면 아래 지대가 많다라고 해서 저지대라고 불렸고, 중세부터는 여러 공국이나 백국 등의 그 작은 봉건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워낙 땅이 안 좋으니까 허구한 날 물빼기에 바빴고, 제조업이나 나중에 가서는 청어조림을 팔아서 그나마 좀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었죠. 제국 통치 체제를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세기를 지나왔는데, 중세 말기에 가서 이탈리아 전쟁, 그러니까 유럽 대전, 그리고 개신교 운동, 그리고 종교 전쟁이 계속 이어지니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이 저지되는 그 전쟁들 비용 대신해서 되느라 열심히 번 돈 세금으로 다 갖다 바치는 입장의 신세가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개신교가 이제 북유럽에까지 전파가 되면서 네덜란드 귀족들은 이제 이 가톨릭 교회 또 가톨릭 국가로부터의 그 억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저지대 연합은 이제 마침내 스페인에 대항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북부의 연합, 즉 네덜란드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최고 무역 강국으로서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아메리카까지 진출을 하죠. 뉴 암스테르담, 지금의 뉴욕 그 전신을 건설한 사람들이 바로 네덜란드 상인들이었어요. 한편 그 남쪽 저지대, 남부 저지대, 지금의 벨기에랑 룩셈부르크 그 일대는 계속해서 가톨릭 신앙을 지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1600년대 발달됐던 북유럽의 바로크 미술도 그 두 지대에서 방향성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역시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네덜란드가 독립을 선포하기까지 과정에서 그 초강대국, 그 스페인을 상대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는가. 하나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 무적 함대의 침몰이죠. 이때 승리의 나팔을 불었던 상대편은 잉글랜드였어요. 잉글랜드는 당시만 해도 유럽을 중심으로 본다면 변방의 섬나라이고 그렇게 강대국은 아니었죠. 헨리 8세가 캐서린하고 이혼하려고 교황청에 허가를 요청했는데 교황청에서는 스페인의 눈치를 보느라 잉글랜드를 무시합니다. 이제 그랬던 잉글랜드가 당시 엘리자베스 1세인데 스페인을 상대로, 그것도 무적 함대를 상대로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오랑쥐의 빌렘 같은 네덜란드 독립 영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네덜란드 독립에는 분명 잉글랜드의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가면 또 잉글랜드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거듭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잉글랜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교도 혹은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청교도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분명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잉글랜드 개신교 운동 때이죠. 헨리 8세가 국교회를 창시하고 성공회, 그 이후로 또 메리 1세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로 통치가 이어지면서 종교적인 정책이 뒤집히고 또 뒤집히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청교도를 이야기하려면 다시 그 성공회가 생겨난 배경을 잠깐이라도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유럽 대륙에서의 종교개혁, 즉 루터, 추빙글리 또 칼뱅의 개신교 운동이란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 때문에 가톨릭 교회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잉글랜드가 국교회를 만들어낸 건 신학이나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치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간단히 말하면 왕권 강화이죠. 왕권을 강화시켜야 한다. 헨리 8세는 튜더 가문 출신이에요. 그리고 튜더 왕가는 장미 전쟁이 종결되면서 창건이 됩니다. 장미 전쟁은 랭캐스터 가문하고 요크 가문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시작한 내전이죠. 결국 튜더 가문이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고 헨리 7세가 즉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헨리 8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헨리 8세한테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이 튜더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을 수 있게,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먼치척이 나타나서 왕위를 주장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 지긋지긋한 전쟁 그만 좀 하게,
6개 적장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6명의 왕비가 헨리 8세에게는 있었고 교황청에서는 이혼을 안 시켜주니까 끝내는 국교회, 성공회를 창시한 거예요. 그리고 메리 1세 통치로 가면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화를 합니다. 분명히 본인 신심도 있었겠지만 결국 뭡니까? 그 성공회를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 어머니 캐서린이랑 아버지 헨리 8세의 그 이혼도 유효하다는 게 되는 것이고 본인은 사생아 신분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권이 흔들리죠. 블러드 메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똑같아요. 가톨릭 가르침에 충실하고 교황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면 자기 어머니 앤 불린도 애초에 정식 왕비가 아니었던 게 됩니다. 본인 왕위가 그럼 위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각자의 그 사정과 배경을 한마디로 줄여서 정치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도 그랬고 이후에는 뭐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그렇죠. 성공회는 교황청이란 관계를 단절할 뿐이지 교리적인 부분, 전례도 그렇고 비교적 상당 부분 가톨릭 전통을 유지하자는 편이었어요. 자,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개혁 사상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잉글랜드가 그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난 것 거기에서만 만족하지를 않는 겁니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주창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근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원리 원칙을 아주 따지는 뭐 이를테면 성경만을 철저하게 따른다든지 엄격한 생활 또 개인적인 어떤 경건함을 아주 중시하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주 극도로 깨끗해야 한다. 중세 가톨릭 전통은 씻어버려야 한다. 퓨어해야 한다라고 해서 퓨리타니즘 즉 청교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청교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한 시간을 빼서 공부할 필요가 있나 하실 수 있는데 청교도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요. 개신교 운동이라는 거대한 챕터를 보면서 제세례론 같은 뭐 근본주의 얘기 정도는 일종의 뭐 번외의 에피소드처럼 살펴보긴 했는데 청교도주의도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조금 중요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건너가게 될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가 우선 있어요. 뭐 지난 네덜란드 역사 시간에도 아메리카 진출을 언급했었죠. 이제 다음에는 프랑스 절대 왕정부터 해서 뭐 루이지애나 진출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쟁도 이제 곧 살펴볼 텐데 역시 종교적 갈등을 큰 원인으로 꼽는단 말이에요. 그 여파로 인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리고 유럽 각지에서 아메리카로 건너간 그 이주민 중에는 초기 미국 사회의 그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바로 잉글랜드 청교도를 꼭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청교도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시기에 잉글랜드 정치 체제의 변화에 대한 것도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크게 보면 19세기, 20세기까지도 이어지는 영국을 이제 크게 성장시키고 그랬던 어떤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우선 메리 1세, 메리 튜더로 갑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헨리 8세의 후계들은 스스로가 정당한 왕으로서 인정받고 또 그 자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메리 1세도 그렇죠. 피의 메리, 블러디 메리라는 악명이 전해질 정도로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를 합니다.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순교를 택하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유럽 대륙으로 피신을 하거나 추방을 당한 이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의 그 개신교 운동이 활발했던 도시들 그리고 네덜란드에도 많이 가요. 하지만 메리 1세는 이제 더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를 더욱더 가톨릭화하기 위해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랑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5년의 통치를 뒤로 하고 후사가 없이 사망을 해요. 이제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재위기로 가볼게요. 역시 엘리자베스도 기본적인 가톨릭 가르침에 딱히 반대하거나 그런 전통을 무시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만 해도 할 수 없이 국교회를 고수하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평화를 되찾는 일이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가톨릭 교회랑 어떻게 화해할 수는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혹은 가톨릭 국가들이 볼 때 엘리자베스는 그냥 이단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가 무슨 일까지 합니까?
메리 스튜어트를 처형하기까지 해요. 메리 스튜어트는 엘리자베스랑은 오촌 관계에 있었고 메리 1세로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죠. 혈족 관계를 따져봤을 때 잉글랜드의 왕위도 충분히 위협을 할 수가 있는 어떤 엘리자베스랑은 라이벌 같은 구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둘이 대면한 적은 없지만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었고 비극이지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친척 동생과도 같은 메리 스튜어트를 쳐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에 스페인의 펠리페 2세가 잉글랜드를 침공할 아주 좋은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가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를 엘리자베스가 죽였다라는 죄목으로 무적 함대를 이끌고서 이단자 엘리자베스 1세를 치러 갑니다. 근데 결과는 스페인의 참패로 끝나게 되죠. 잉글랜드가 이제 앞으로 머지않아 이제 대세가 될 거라는 어떤 복선 같은 사건이 바로 이 무적 함대의 침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즈음이 되면 엘리자베스는 성공회 국가인 잉글랜드가 가톨릭과는 화해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올랐을 때 외국에 가 있던 그 개신교 신자들 일부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합니다. 그리고 되돌아왔을 때 개신교 운동의 본거지에서 개신교 신학을 제대로 경험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 교회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네바 같은 곳에서 칼뱅주의 신학이랑 교회 공동체 내의 어떤 정치 체제까지도 배워가지고 돌아온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군주인 엘리자베스의 그 전폭적인 지지에 힘을 입어서 고향 땅 잉글랜드를 제대로 한번 개혁해보자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막상 돌아왔을 때 그들 중에 또 일부가 보기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엘리자베스의 그 종교 정책은 뭔가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국교회를 고수하긴 했지만 동시에 가톨릭 전통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시켰어요. 교황하고의 관계만 단절됐을 뿐이지 주교직, 사제직, 또 공동기도서를 포함한 그 공식 전례, 그 안에서 행해지던 많은 상징들, 기도문들, 성가대도 있고 오르간도 쓰고 혼인 때 반지 끼워주는 그런 거, 전례복, 성직자 예복도 있고 대부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가톨릭 신자들도 크게 이질감 없이 국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개신교 신자들 역시 또 아우를 수 있어야 하니까 미사가 희생제사라는 그 신학, 또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교리, 성변화의 가르침 이런 부분은 또 거부를 해줘요. 어쨌든 엘리자베스가 원했던 건 종교적인 화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그 돌아온 개신교 신자들 중에서 강경한 쪽의 일부가 이런 엘리자베스의 정책을 반대하고 잉글랜드는 극도로 경건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결국 그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따로 만들어서 예배도 자기들끼리 드리고 그럽니다. 이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 엘리자베스가 어떻게든 종교적으로 일치를 시켜보려고 별별 짓을 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청교도를 보니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집단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엘리자베스도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안 봐준다라고 하면서 잉글랜드에서 그 성공회 예배를 의무화를 시킵니다. 성공회 예배를 빠지는 거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벌금 좀 내게 하고 그런 정도였다면 치세기 44년인데 그중에 30년 이상을 국교회가 아닌 타종교, 즉 가톨릭이랑 청교도를 포함해서 박해 정책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블러디 메리만큼 그 사형 집행수를 기록하게 돼요. 이제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는 후사가 없었죠. 결혼을 못했잖아요. 따라서 계승 서열 순위에 따라 헨리 8세의 고손자 제임스 1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제임스 1세는 스튜어트 왕가 출신이고 메리 스튜어트, 스코틀랜드의 메리 스튜어트 그 아들이죠. 이미 스코틀랜드의 왕위로서 제임스 6세였는데 이제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공동으로 통치하는 제임스 1세로 등극을 합니다. 제임스의 어머니이자 선왕이었던 메리 1세 스튜어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어요. 하지만 스코틀랜드 내의 그 개신교 세력에 의해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아들 제임스가 왕위에 오르고 머리경이라는 삼촌 섭정을 두게 되는데 개신교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임스 1세도 개신교, 여기서는 장로교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가 그 엘리자베스보다는 개신교 신심이 강하니까 어쩌면 이번에는
잉글랜드 국교회를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보기로 해요. 밀레너리 페티션이라고 하는데 1000명이 청원서에 서명을 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중세적인 가톨릭 전통을 이제 금지시켜달라는 것이죠. 조목조목 잔뜩 적어가지고 내요. 사실 청교도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뭐 근본주의자들의 모임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국교회 안에서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어떤 거대 무리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냥저냥 무시할 수 있는 일개 단체가 아니란 말이죠. 아무튼 그런 청교도들은 이제 개인의 신앙 또 윤리가 강조되어야지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 관습 따위는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교회가 진정 개혁이 되려면 중세적인 제재가 아닌 지역 공동체 위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임스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결국은 다 정치란 말이에요. 이제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의 군주로서 양국을 평화적으로 통합시키고 거기에 또 정치적 또 종교적인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성공회가 답이란 말이에요. 국교회를 그렇게 유지하고 그 권위를 확립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가 지향했던 어떤 그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요. 가톨릭 신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또 관용적으로 대해줍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세금 혜택 같은 것도 주면서 가톨릭을 달래주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건파우더 플롯이라는 일명 화약 음모 사건도 있긴 했어요. 가톨릭 광신도 무리가 제임스 1세를 암살하려고 모의를 했는데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이때 제임스 1세가 크게 이제 보복을 하고 그러지는 또 않아요. 이웃 나라들에서 그 종교 전쟁은 결국 어떻게 끝이 난다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국교회를 안정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또 실망을 하긴 한 것 같아요. 이후로 가톨릭 신자들을 향한 그 관용은 철회를 합니다. 반가톨릭 정책이 강화가 돼요. 그래서 제임스 1세는 애초에 아까 얘기했던 청교도의 그런 급진적인 요구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라를 화합시켜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국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이제 포용성부터 해가지고 아예 그 근본적인 걸 지적하고 드니까 그거는 국교회 권위를 위협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기네들 그 지역 공동체, 청교회 지역 공동체의 그 자치를 내세우면 그건 결국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이죠. 왕권에 대한 반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또 한 번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서 제임스 1세로부터도 아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돼요. 결과적으로 제임스 1세 역시 비국교적 종교를 상대로 박해를 가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한 청교도들 일부는 망명을 떠납니다. 1608년 그 네덜란드로 이주한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유명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의 아메리카로 향해 출항을 합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상선이었어요. 102명의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 그중에 절반이 청교도들이었어요. 한 달 정도 후에 플리머스 락, 지금의 매사추세츠 해안에 상륙을 하고 거기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리를 잡아요. 그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들로 구성된 뉴 잉글랜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27년부터 40년까지 약 4,000명이 이 매사추세츠 해안에 정착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대서양을 건너온 그 이주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약속된 땅을 찾아서 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즉 제임스 1세 같은 왕은 다음 왕도 그렇고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잔인한 파라오인 것이고 잉글랜드 땅에서의 그 억압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신대륙으로의 순례를 온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이들을 필그림 파더스, 순례자 아버지, 순례자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임스 1세가 청교도 그 청원서를 받아보고는 이제 거기 내용을 거의 안 들어줬는데 한 가지 실현을 시켜주겠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은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604년 제임스 1세 명령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된 이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불러요. 물론 그 전에 또 영어 번역본이 없었던 건 아닌데 제임스는 이제 제대로 된 그 통일된
번역본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 청교도들도 새로운 영어 번역본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한 50명 되는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원문들을 가져다가 영어로 번역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성경의 모국어 번역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죠. 완벽한 번역이라는 건 없는 것인데, 게다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리스어랑 라틴어로만 갈라져도 신학 논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결국 동서방 대분열까지 일어났는데, 각 민족이 다 자기네 모국어 성경을 가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 개신교에서는 각 개인의 신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거기에 만족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은 국교회 스타일의 번역이라는 거예요. 청교도주의랑은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교회의 권위 없이 번역 작업이 함부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표현 예를 들자면 에클리지아라는 어휘를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죠? 뭐가 문제냐 할 수가 있지만, 청교도주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라는 그 고유 집단을 가리키는 단어가 싫은 거예요. 차라리 회중 혹은 그냥 공동체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써주길 원하는 겁니다. 주교라는 단어도 마음에 안 들죠. 성경에 주교라고 이렇게 나오는 순간 주교직을 인정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좀 그렇지만 감독 그런 식으로 쓰자는 거예요. 프레스비터라고 하죠. 근데 국교회에서는 여전히 상당 부분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1600년을 교회라고 불러왔는데 갑자기 회중이라고 부를 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문장의 뉘앙스가 다르다든지 신학적인 접근의 또 해석 등등에 관한 그 번역의 차이가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언어로의 번역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 혹은 곡해가 생겨날 수가 있고, 그것이 올바른 교리를 훼손할 것이라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걱정은 현실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후에 그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영어권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문서로서 신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 번의 개정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개신교 신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로 이 킹 제임스 번역본이 꼽혀요. 그리고 이제 제임스 1세를 이어서 찰스 1세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현재 그 영국 국왕이 찰스 3세이죠. 찰스란 이름을 처음으로 쓴 왕이 이때 나온 거예요. 찰스 1세 역시 그래서 국교회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고, 거기에 대해 청교도는 또 진정한 개신교 개혁을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찰스 1세도 그런 청교도를 억압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이제 탄압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청교도는 정치적인 세력으로까지 부상을 합니다. 특히 잉글랜드 정치하면 당시에 그 파르멘트라고 해서 의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말하자면 국회이죠. 이 의회 내에서의 청교도 신자들의 머릿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국왕의 권위까지 위협할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찰스 1세는 아예 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려요. 1629년부터 40년까지 11년 동안 말하자면 독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끝내 1642년 잉글랜드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왕당파랑 의회파가 대립을 한 것이고, 청교도는 의회파가 되는 것이죠. 이 내전에서 의회파의 그 청교도 지도자가 바로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내전은 마침내 의회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찰스 1세는 1649년 그 크롬웰에 의해서 처형이 돼요. 영국 역사상 군주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형이 된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잉글랜드는 청교도 그 주도의 공화국 Commonwealth of England, 잉글랜드 연방이라는 공화국으로 전환이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이 호국형이라는 타이틀을 받아서 말이 공화국이지 군사적인 독재자로서 국가를 이렇게 통치하고, 그렇게 잉글랜드는 1658년 크롬웰이 사망할 때까지 청교도 국가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그 개혁을 아주 마음껏 추진하도록 해요. 바로 Puritan Revolution, 청교도 혁명이
성공을 거둔 셈이죠.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한 규율을 강화시키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따르면서 중세적인 전통은 일체 금지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금욕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모든 유흥문화도 다 금지가 돼요. 극장도 다 닫고 술집도 다 불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아주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지만 엄청난 사건이고 그 시기였어요. 주변국들에서 볼 때는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 진짜로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하지만 그 강력한 독재자 크롬웰이 사망을 하고 나서 보니 또 마땅한 지도자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뒤를 잇긴 하는데 이게 그만한 리더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라가 또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청교도적인 통치가 너무 또 힘들죠. 결국에 가서는 다시 왕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왕정 복고라고 해요. 스튜어트 왕가를 복귀시키고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하던 찰스 2세를 다시 모셔서 왕위에 올리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찰스 2세는 다시 국교회를 회복시키기로 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아버지 찰스 1세를 처형시킨 그 올리버 크롬웰을 그 시신을 파헤쳐서 목은 길에다 걸고 유골은 화장을 해버려요. 이제 그리고 청교도는 다시 또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1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특별 법령을 공포해서 청교도 그 신앙생활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또 청교도들이 정치에 간섭을 못하도록 공직을 규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청교도들 그 중에 일부는 이제 또 몰래 모임을 갖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특히 신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꾀하기도 해요. 그렇게 그쪽에 그 뉴 잉글랜드 공동체가 점점 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왕위를 이어받게 된 인물은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됩니다. 제임스는 특이하게 가톨릭으로 또 개종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톨릭 신자였고 형이었던 그 찰스 2세 역시 사막 직전에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어쨌든 제임스 2세는 잉글랜드에서 가톨릭 신앙을 다시 되살리는 것을 최우선 종교 정책으로 삼는데 그러니 당연히 또 국교회 또 청교도로부터 거대한 반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임스가 1687년 종교 관용령을 선포하면서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을 하는데 사실 종교적인 차별을 폐지하겠다는 의도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개신교 신자들은 이제 제임스가 잉글랜드를 가톨릭화하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회 그리고 또 국민들이 아주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이제 또다시 잉글랜드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잉글랜드에 누가 찾아오느냐? 당시 네덜란드의 지도자 오랑주의 빌렘 3세 그리고 왕비 메리 2세가 잉글랜드 의회의 초청을 받고 4만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그 왕비 메리 2세는 제임스 2세의 딸이에요. 이 네덜란드의 군주 내외가 잉글랜드로 건너와서 그 왕 제임스 2세를 만나가지고 뭘 하느냐 그러는 거죠. 조용히 옷 벗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Glorious Revolution, 명예혁명이라고 해요. 피를 흘리지 않고 나름 평화롭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2세는 그 잉글랜드 의회랑 손을 잡은 네덜란드의 사위랑 딸한테 권력을 뺏긴 셈이죠. 이후에 제임스는 이제 프랑스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빌렘 3세, 이제는 윌리엄 3세의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는 아무리 왕이라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을 제정하거나 세금 관련 또 상비권 유지 관련에 대한 어떤 사안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합니다. 1689년이에요. 이제 그렇게 군주의 권한은 제한이 되고 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증폭을 시킵니다. 잉글랜드에서의 종교적인 자유 또 정치적인 안정성을 그렇게 보장하도록 한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잉글랜드의 입헌군주제가 이렇게 기초를 이루게 된 겁니다. 입헌군주제가 뭐죠? 군주도 법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제군주제는 군주가 법 위에 있죠. 그래서 잉글랜드의 이 명예혁명으로 인한 입헌군주제의 도입,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701년 왕실과 의회가 같이 해서 왕위 계승법을 따로 제정을 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절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라고 명문화를 해요. 아예. 그러면서 차기 왕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윌리엄의 왕비였던 메리의 동생 앤한테
다음 왕위가 간다. 그리고 그 N 이후에 만약에 후사가 없다면 제임스 1세 그 손녀 가문인 독일의 한노버 가문에서 후계를 찾는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제 윌리엄 3세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왕위 계승법에 따라서 처제인 앤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자, 이 앤 여왕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운의 여인이었던 것이 18번 임신을 해서 15번 유산을 해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리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 세 아이들도 다 일찍 죽어요. 자, 이쯤 되면 삶에 무슨 낙이 더 있을까 싶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세기 동안 잉글랜드를 개신교 국가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종교 관영령도 시행을 하고 또 1707년 연합법을 통과시켜서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합병되도록 하는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 즉 대영 제국 영국으로 형성이 되도록 하는 등의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이 앤 여왕이 사망한 후에는 1714년 또 그 왕위 계승법에 따라서 독일의 한노버 가문의 조지가 왕위를 잇게 돼요. 앤 여왕이랑은 사촌 관계가 됩니다. 이 조지 1세는 개신교 신자로서 영국의 개신교 정체성을 또 유지를 하고 또 강화도 했고 동시에 의회랑의 관계도 잘 정리를 해서 입헌 군주제,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의회가 주로 맡도록 하는 그 정치 체제를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한노버 왕가가 계속해서 영국을 통치를 합니다. 조지 3세 때 가면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19세기 중엽에 가면 빅토리아 여왕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대영제국 그 전성기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20세기에 가서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계 후손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윈저 왕조로 명칭을 바꿔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영국 왕가는 윈저로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5세기쯤부터 현재까지 그 영국 역사에서 일개 변방인 섬나라가 한때 그 세계 패권을 거머쥔 제국으로 거듭나고 지금까지도 하나의 강대국으로서 자리할 수 있게 됐던 그 배경에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형성에도 이 청교도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가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즈음이 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잉글랜드의 종교 갈등의 역사 살펴보면서 청교도 혁명 그리고 왕정에서 크롬웰 정권 또 왕정 복고 그러다가 가톨릭으로의 복귀 그리고 또 명예혁명 등등의 아주 복잡하고도 긴 역사를 정말 훑어보듯이 간단하게만 봤는데 대영제국의 번영기로 가기 위한 어떤 그 기본 배경으로서 또 나중에 미국의 형성의 그 기초 사상을 알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교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안들도 종교적인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16세기 또 그 이후의 시대를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의들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프랑스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프랑스 종교전쟁, 위그노 전쟁까지 살펴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낭트 칙령 이후의 프랑스, 루이 13세부터 그 이후의 군주들, 절대왕정, 거기에 프랑스 바로크 미술, 로코코 양식, 또 신대륙 진출 과정, 그리고 얀센주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또 새로운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무더운 한 주간 건강하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